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 총 6번 중에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국가는 낳아라, 회사는 낳지 마라 고요. 안녕하세요. 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 김유미입니다.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주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여성의 성적 권리라는 문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권리, 이제 이른바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생산 권리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생산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됐던 낙태죄 폐지 운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로 이제 문설이 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설이입니다. 사회진보연대에서 김유미 팀장님과 함께 페미니즘 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줄여서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난 2020년 12월 31일자로 한국에서 이제 한국 형법이 만들어진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던 낙태죄, 낙태를 하면 여성과 의사가 처벌을 받는 그 조항이 이제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와. 네. 이 낙태죄 폐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운동이 만들어냈던 성과고요. 또 딱 이틀 전이 4월 11일인데 4월 11일 2년 전 4월 11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죄는 헌법에 맞지 않다."라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려서 이제 낙태죄 폐지까지가 작년 말에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이틀 전에는 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토론회를 열기도 했죠. 네, 토크쇼를 네, 열기도 토크쇼. 네. 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저도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사실 한국에 이제 대안적인 입법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낙패는 이제 임신 중지가 여성의 권리로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단적으로는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적절한 가격으로 이제 수가가 결정될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의료인들에게도 이제 그 시술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을 받아서 많은 국가들에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과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이제 이틀 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문설이 님이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태죄 폐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꼭 2주년 되는 다음 날 이렇게 편파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네. 사실 여성에게 재생산 권리가 부재하다라는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낙태죄라는 그 존재입니다. 여성이 언제 출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뭐 몇 명을 낳을 것인지, 뭐 앞서 낳은 아이와의 터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나의 미래, 그리고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런 등등등 일련의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것을 두고서 사회는, 국가는 이것은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형법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네. 이번에 인제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가 되었던 과정에서 이제 그 여성들의 분노에 가장 인제 이렇게 기름을 확 부어 넣었던 그것이 인제 2016년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의 그 분노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6년 9월 이제 버스 안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을 이제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임신 중지의 행위가 의료법상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이제 규정을 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네,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인제 우리 김유미 팀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인제 임신 7개월 차였거든요. 그래서 배가 이만큼 불러 가지고 이제 매일 허덕허덕거리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때였는데 당시 인제 제가 임신 유지를 하고 '출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인제 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인제 지지와 응원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 온전한 인제 결정이었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것을 두고서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처벌을 하겠다. 정말 화가 나서 그날 밤에 잠이 정말 안 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화가 났던 여성이 인제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것은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인제 분노를 했고 그래서 인제 그 분노를 인제 모아서 그래서 인제 12월에 검은 시 검은 시. 네. 이거 9월에도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맞다. 가져왔는데 사진 띄워 주시면 그 네. PPT 띄워 주시면 이게 날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9 월에 발표되고 10월 초였나? 아무튼 가을부터 검은 시위가 시작이 몇 년 됐죠. 전이라고 또 기억이 네. 네. 그래서 9 월부터 10월 이렇게 해서 네. 또 12 월까지 검은 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제 있었고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낙태라는 말이 굉장히 인제 금기시되던 말인데 이 말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면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 낙태죄를 폐지하는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네. 와 정말 몇 년 동안 저도 지나온 시간들 여러 집회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지속하는 건 되게 윤리적인 결정이고 임신 중지를 선택하는 건 비윤리적인 결정이다. 이런 식의 편견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임신했을 때 이제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여성의 고민 속에는 이제 나의 미래도 있지만 이 아이의 미래까지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고민하고 이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런 윤리적인 고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를 이제 그동안 많이 여러 여성들의 자기 경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임신에 관한 고민과 결정을 해 보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절절하게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문설이 님이 우리 페미니즘 팀 구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 경험이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뭐 꼭 직접적으로 임신 혹은 임신 중지를 그리고 뭐 출산까지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 임신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인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인제 그런 일일 텐데요. 네, 앞서 인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짚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인제 뭐 임신 유지를 하든 아니면 임신 중지로 결정을 하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무관하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내 삶과 나와 연결된 타인의 삶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간과했고 아니면 오히려 억압해 왔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제 낙태죄 폐지 운동을 통해서 드러냈고 결국에는 법을 바꿔내는 그런 선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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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국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준비한 것은요. 이제 제목을
전체 제목과도 유사한데요. 이제 낳아라, 낳지 마라라고 정했는데 이제 수많은 문화권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제 여성의 출산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임신 출산이라는 게 여성에게는 여성의 건강과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다양한 가치 판단, 이해관계들이 개입돼서 이제 "낳아라. 낳지 마라." 이런 식의 강요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힘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출산을 통제하는 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제 우선은 우리가 낙태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국가 뭐 법률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국가 자체에 이제 통제가 있을 텐데 국가는 도대체 왜 어떻게 여성의 출산을 통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 그러니까 인제 민족 국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인구 정책이라든지 가족 정책이라는 것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인제 이 과정에서 이제 국가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낙태죄도 이 과정에서 함께 강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낙태죄를 둘러싼 맥락이 조금 좀 특수해요. 그러니까 20 세기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여성 운동의 역사 속에서 인제 임신 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하던 그런 인제 법 제도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인제 대중 운동들이 좀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010 년에 들어서야 이런 인제 운동들이 대중화되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형법으로 이게 불법이었잖아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모자보건법이라는 또 다른 법으로 예외적으로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의 영역이었지만 그래도 임신 중지가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었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임신 중지를 국가가 오히려 나서서 장려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네. 이제 형법상 낙태죄는 이제 한국 형법의 역사 속에 계속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아이를 많이 낳지 마라."라는 정책을 펼친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사문화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짧은 특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자보건법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모자보건법이 1973 년에 제정이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박정희 정권 시기였어요. 예. 근데 이때 유신 체제에서 국회도 해산된 상황에서 비상 계엄령이 내려지고 이랬던 상황에서 이제 비상 국무회의를 통해서 모자보건법이 제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급박하게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60 년대부터 가족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가족 계획 정책을 인제 착수는 했는데 '본격화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에서 73 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을 하고 일련의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런 인제 목표에는 높은 출산율이라는 것이 빈곤의 원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저 북쪽보다 더 부국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제 아이들을 적게 낳아서 음. 그래서 빈곤을 인제 탈피해야 된다. 좀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인제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덮어 놓고 낳다 보면 음.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인제 캠페인 이런 네. 것들도 많았죠. 네. 네. 그런 캠페인을 했던 포스터들도 몇 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네. 보시면 "삼천리는 초만원." 네. 그리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목표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네 "천불 국민 소득의 길로 향해 가야 된다." 그리고 네. 인제 심지어 이제 쪼금 더 네. 지나면 이제 "둘도 많다. 네. 둘만 낳자고 한 것들로도 모자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피임을 권장하고, 그래서 약물 복용이라든지 루프 시술, 정관 시술, 소위 배꼽 시술 이런 인제 임신 중절 시술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제 낙태버스
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동 차량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뭐 병원이 그렇게 도시 말고는 많지 않았고 또 이제 보건소에 갈 이제 뭐 농촌 지역에서는 보건소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런 이제 이동 차량으로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를 하면서 이제 뭐 피임이라 시술이라든지 임신 중지한 시술을 시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정부 정책에 인제 잘 따른다 국민들이 그러면은 각종 세금 우대 정책 그리고 뭐 수술 회복 기간 동안에는 뭐 생계비 지원 그리고 뭐 치료 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아파트 분양권. 네 지금도 아파트는 굉장히 귀한데 비슷하네요. 네. 네 당시에 아파트 네. 분양권을 준다. 그래서 '아 셋째가 생겼는데 애를 떼고 분양권을 탔다.' 이런 인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에피소드를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인제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이 될 때 인제 가족계획 요원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원들이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인제 설명회를 했는데 근데 인제 설명회를 하는데 아 미혼 여성들, 비혼 여성들,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성들은 들으면 안 된다. 음. 이러면서 문을 막 닫아 걸고 설명을 했다. 이제 당시에 뭐랄까 성에 대한 무지가 순결로 오인되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에게 피임을 강제하기도 어렵고 또 인제 성관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남사스럽다. 그러니까 라 "콘돔을 네. 끼운다."라는 설명을 이 네. 부인들을 모아 놓고 도저히 할 감히 할 수가 수가 없었던 없어서 거네요. 그래서 인제 여성들이 먹는 네. 이제 피임약, 네.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몸에 시행하는 그런 인제 피임 시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안내가 되고 설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인제 소위 루프 있잖아요. 네. 근데 인제 이 루프 인제 자궁 내 장치 보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과 대만에서 먼저 임상 시험이 됐던 거 아세요? 당시에 아. 미국에서도 막 개발된 나라가 네. 아니라. 미국에서 네. 막 개발이 되어서 아직 임상 시험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한국과 대만에서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쌓아서 그래서 비로소 1964 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음. 그 이후에 미국 여성들을 루프 시술을 음. 했다라는 역사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쓴 네. 거네요, 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술에 대한. 그렇죠. 네. 제3 세계 여성들이 이제 거대한 어떤 실험의 네. 장이 되었다. 여기도 이제 분노의 포인트 네. 될 수 있겠고요. 그렇네요. 저는 그리 사실 이 보내주신 그래프 보고도 되게 놀랐어요. 네. 저는 이때 당연히 이제 피임 시술을 되게 뭐 권장하고 심지어 좀 강요하고 이미 애가 둘 있으신데 이제 "수술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많이 봤지만 저는 그게 당연히 대부분 정관 수술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 네. 가장 진한 그래프, 가장 위로 솟구쳐 있는 그래프가 그 이제 루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자궁 내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64년 인제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인제 케이스가 인제 시행이 되었다는 건데 관련해서 일화가 당시에 보건복지부 인제 국장이 담당 국장이 "아 그러면은 인제 2만 건을 좀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인제 당시 장관님에게 결재를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2만 건은 무슨 30만 건으로 늘려라." 이렇게 오다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담당 국장이 "아니 아직 시범 사업 음. 중이고 그리고 인제 시행 첫 해에 너무 많이 목표를 잡으면 좀 무리가 음.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대노하셨다라는 또 이런 음.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진짜 몇 년 안에 그래프가 지금 400,000 건까지 치솟은 걸 보면 네. 그분의 뜻이 결국 관철된 것 같네요. 네. 네. 당시에 인제 10만 건으로 네. 결국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 수입은 2만 건인데 네. 나머지 8만 건은 어떻게 자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전화를 해 가지고 "빨리 인제 설명서를 보내 달라." 네. 국내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조달을 했다라는 정말 네. 네 웃픈 얘기가 국가주도 가족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정말 엄청났네요. 네. 포스터만 보고 넘어갈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게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보기에는 정말 정반대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졌던 것이 되게 놀라운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채팅창에서 놀라고 계시나요? 네. 그러게요. 네 저런 트럭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2000 년대 포스터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2000년대에는 근데 완전히 메시지가 정반대이죠. 그래서 "하나는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가 가족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제 "아이를 낳아야 된다." 네. 언제는 네. 둘도 많다더니 이제는 하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싹 바꿔 가지고 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인제 그 사문화되어 있던 낙태죄라는 것이 2010 년대에 다시 부활이 되고 임신 중지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이제 찾는다 하더라도 인제 그 비용의 부담이 음. 너무나도 부르는 게 컸던 값이니까. 네. 네. 이게 불법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인제 요런 인제 상황과 관련해서 언제는 국가가 나서서 애를 낳지 말라고 하더니 인제는 애를 언제는 나서서 애를 많이 인제 낳지 말아라 하더니 인제는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인제 뭐 임신 중지 시술을 하면 불법이다." 이제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인제 여성들이 분노를 하면서 그래서 인제 검은 시위나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 등장했던 구호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이런 네. 구호였죠. 네. 굉장히 정말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네. "너야 너. 네가 네, 문제야." 그런 이랬던 거죠. 구호였다고 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가 이제 인구 정책 또는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출산을 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네. 인제 가족과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출산이 그러니까 상호 합의하에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성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이제 남편, 배우자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어르신들의 결정이 더 많이 관철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인제 한국에서 익숙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시어른들의 압박 때문에 뭐 이제 아들을 볼 때까지 계속 출산을 그쵸. 이어야 네네.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인제 종교적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교적 근본주의는 임신 중지 심지어 피임마저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재생산이라는 것이 신의 영역이고 따라서 피임이라든지 임신 중지라는 것은 "인간이 신의 영역에 감히 개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카톨릭 국가에서는 뭐 심지어 인제 강간이라든지 뭐 미성년자의 그런 임신 중지도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인제 가열차게 이제 투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음 이제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되었던 12월 그때 아르헨티나에서도 드디어 낙태죄 합법화 낙태 그쵸. 합법화, 네. 임신 중지 합법화 음. 법안이 통과가 되게 음. 됩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그런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네. 지구 반대편이지만 이제 동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꼭 가족 관계에서의 강요가 아니더라도 이제 연애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성적인 관계에서 피임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 '나는 콘돔 쓰기 싫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결국에는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제 이성과의 성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인제 임신의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와 성적 권리라는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학회에서도 임신 중지 권리뿐만이 아니라 성욕에 대한 긍정 그러니까 뭐 남자는 참아야 되고 여자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성욕을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제 그런 인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인제 정보, 많은 피임에 대한 정보,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이제 뭐 "평등한 관계 맺음과 소통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성의 출산을 통제하는 요인에 대해서 국가, 뭐 가족, 종교 그리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날 이제 여성의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말한 요인들 자체보다 더 크게 이제 '내가 과연 독립적인 개인으로 또는 직업인으로서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냐 출산을 했을 때.' 이 고민이라는 것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을 제가 "국가는 낳아라, 회사는 낳지 마라."라고 정했는데 꼭 이제 회사가 강요를 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임신 출산을 했을 때 과연 내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불안감이 여성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한국의 현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 봤는데 이제 작년 8 월에 직장갑질 119에서 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모성 보호에 관련한 이제 직장갑질 119에 제보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묶어서 낸 것이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너무 자세한 사례를 보면은 그냥 또 너무 깝깝해지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가져왔는데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이제 여성 노동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사실 이게 휴가를 준다고 해 가지고 회사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도 그냥 이걸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이제 민폐 끼치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린 후에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따돌림이나 이제 업무에서 갑자기 배제된다거나 아니면 뭐 안 중요한 업무로 상의 없이 옮긴다거나 이제 아이의 사직을 권유받는 사례가 여전히 너무나 많고 이제 직장갑질 119에도 많이 신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억압이 단순히 이제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국가 정책 때문이다. 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짚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관련한 사례를 저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20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것처럼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집단 유선과 선천성 심장 질환과 출산과 관련한 일인데 2009 년에 제주의료원에 이제 15 분의 간호사분들이 인제 임신 상태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6 분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5 분의 여성 노동자는 유산을 하고, 그리고 다른 4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너무 인제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수 일일 텐데, 그러면 인제 이게 무슨 뭐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만성적인 공공병원에서의 어떤 인제 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유해 약품을 다루었다. 이제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함께 이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한편으로는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산업재해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알렸는데, 근데 이게 어이없게 10년 동안 굉장히 긴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원심이라는 것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환은 태아가 갖고 태어난 거 아니냐. 여성 근로자가 아픈 거 아니지 않냐.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것은 산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생각을 해 보세요. 당시에 몸도 치술해야 되고 아이도, 아픈 아이도 보살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또 맞서서 싸우셔야 되는,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과 함께 10 년을 싸워서 결국에는 인제 2020 년에 대법원에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인제 이 사례를 이렇게 인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라는 것이 노동의 권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 얘기를 하면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구호처럼 이제 "임신 출산은 내 선택이다. 내 자유롭고 자율적인 선택인데 이제 왜 개입하냐."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요. 물론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사회 구조가 다 그대로 있는 채로 개인이 각자 알아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여러 현실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사례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교육이라든지 직업과 관련한 나의 인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출산을 위한 그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세심하게 계획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결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이나 내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 이제 아이 없는 삶이라든지 비출산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위한 최적의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을 굉장히 타이밍을 잘 잡는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자유로운 선택이냐, 자율적인 결정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것을 작은 따옴표 치고 계획의 덫이라고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계획의 덫이라는 이제 표현은 모성애의 발명이라는 책에서 좀 가져온 것인데요. 그 인제 경구 피임약이 발명이 되고, 그래서 인제 20 세기에 각종 피임 시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프라든지 각종 음. 피임 시술이 인제 개발이 되면서 뭐 또 난자냉동 같은 그런 재생산 의료 기술도 발명이 되죠. 발달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여성 해방의 중요한 계기, '내 몸과 내 출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모든 책임은 합리적인 여성이라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 버린다.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급을 해 주신 김에 이 모성애의 발명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네. 어머니가 된다는 대재난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룸으로써 교육 세계와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쪽은 여성이다. 여성은 오늘날에는 정말 어머니가 되는 일을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출산을 위한 최적의 시점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에 맞춰 결정해야 하지만 이 전설적인 최적의 시점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과 마주치게 된다라는 문장인데 저는 너무 공감이 돼 가지고 가져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가 이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제 "너의 직업적 경력을 쌓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직업 세계가 되게 빠르게 바뀌잖아요. 이제 트렌드함을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뭐 "1 년 쉬고 온다." 뭐 "3 년 쉬고 온다."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그 트렌드에서 변화해서 뒤처지게 되는 거고 이제 또 심지어 이제 한국은 이제 야근 특근이 일상적인 이제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는 일을 회사에서 그런 헌신을 되게 요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인가에 대해서 이제 최적의 시점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 이 사회에. 이게 너무 저는 30대 여성으로서 너무나 뼈저리게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일에 대해서 이제 욕심이 있는 여성이라면 대부분 '아 내가 20 대에 바로 임신을 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직업 세계에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경력을 쌓아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리를 잡고 경력을 쌓는다는 건 그 안에서 그 책임이 더 주어지고 네가 맡아야 될 거 그리고 네가 너를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지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걸 자꾸자꾸 미루다 보면 이제 노산이나 난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병원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여성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난임 치료를 위해서. 근데 뭐 그런다고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 희망 고문을 거치면서 피말리는. 예 네.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 현실이 정말 저는 너무 와 닿고 이제 난자냉동이라는 얘기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듣고 놀라고 넘어가긴 했는데 아 정말 그 전문직 여성들이 왜 몇백만 원을 들여서 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그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내 몸은 나의 것,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 그건 맞는 말이죠.
마이 바디 네. 마이 초이스 네. 맞는 얘기고 뭐 돈 터치 맞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돌리게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사실 임신과 출산, 재생산에 대한 것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면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이 행사를 처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권리 행사의 철회 그러니까 뭐 비출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뭐 난자냉동을 하고 뭐 "나중에 출산을 하겠다." 요런 것들과 달리 그러면 내가 낳고 싶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 결정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노동권과 결합하기 어려운 재생산에 대한 권리 이런 현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같이 얘기를 나눌수록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최적의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러 얘기에 이제 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귀여운 이미지를 제가 골라 가지고 그 모성이라는 신화를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뭐 이런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항상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애롭고 헌신적인 존재라는 사회적 규범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런 규범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임신 중지를 선택하는 여성은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성이 맞기는 한 거냐.' 뭐 금수만도 못한 네. 금수만도 못하다는 표현 정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머니가 저지른 여러 범죄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제 또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정말 모성애라는 것이 여성의 본능이자 운명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학이나 생물학에서의 여러 연구가 모성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신화가 실제로는 발명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 역사 얘기를 넘어가자면요.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대 초에 시민혁명기에 그러면 이 시민권, 인권이라는 걸 누구한테까지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여성의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였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로 이제 여성과 남성의 본성은 다르다. 이제 남성은 공적인 시민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지만 여성의 본성은 이제 "그게 아닌 것에 더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여성은 임신과 출산과 수유를 하기 때문에 공적인 세계에서 이제 여러 이성적인 활동을 항상 능동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성의 권리 얘기를 할 때 이 모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체계화된 이제 '여자는 어머니가 적합하다.'라는 체계화된 이론으로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19 세기입니다. 그래서 19 세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19 세기에 "아동기라는 게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근대 이전까지 아이라는 게 별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지를 않았다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어린이라는 말을 개발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그냥 이제 그냥 뭘 풀어 놓고 이제 알아서 크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고 일하라고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존재들이었던 것인데 이제 근대에 와서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아이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왜냐 이제 그전까지는 그냥 신분이 세습되는 거였고 이제 특별히 아이들이 막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뭐 먹고 자고 엄마 일 돕다가 이제 농부가 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세습되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 능력이나 지식에 따른 발전이 되게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과 지식을 어떻게 줄 거냐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럼 그걸 누가 하냐.
어머니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야말로 어머니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성취다라는 식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강조와 낭만화가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폭증했던 시기가 19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이제 글이나 노래나 그림 같은 것들이 이제 대유행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긴 하지만 이때의 이 신화가 이제 20세기에도 계속 지속되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많이 사고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말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애롭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였냐를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반례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19세기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18세기의 사례가 또 굉장히 많이 역사학계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보시면 18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의 손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1780년에 파리의 수도 치안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현실을 개탄하면서 파리에서 2만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실제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는 1,000명밖에 없다. 다른 애들은 2만 명이 다 유모한테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모한테 넘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정말 최고위층에서는 그 유모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들을 봐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만 또 대부분의 집에서는 이 사람의 인용에 따르면 이제 또 1,000명만 집에 있었고 19,000명은 결국엔 유모의 집에 몇 년간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심지어 유모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여러 영양이나 이제 위생적인 문제로 죽었는데도 부모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이걸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거의 이거는 영아 유기이자 살해일 수도 있는 행위를 왜 이때 이렇게 많은 이제 엄마들이 했느냐라는 문제를 살펴보면요. 일단 이게 근대 사회에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까지는 집에서 애를 그냥 대충 풀어 놓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 계급의 여성들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공간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면 그중에 뭐 50만 원을 유모한테 보내서라도 띄워 놓는 것이 그래도 내 뭐 소득을 집안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유모 가격이라는 게 그냥 농촌에 있는 가난한 여자들한테 대충 맡겨 놓는 거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그러면 돈이 있는 여자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나도 귀족들처럼 이제 계속 남편에게 예쁨도 받고 싶고 사교계에서 활동도 하고 싶은데 애가 너무 걸리적거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이 시대는 이제 피임이라는 게 제대로 된 기술이 없었던 때라서 애가 그냥 부부 성관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태어나는 애들 중에도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되게 많이 죽기 때문에 이 애들을 다 하나하나 돌보고 애착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막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당시 이제 근대 초기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귀찮은 일이고 그랬다. 아이에 대한 이제 찬양도 또 아직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요. 요 그림이 어 조금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찾았는데요. 그림 제목이 뭐냐면 유모한테 맡겨 놨던 아이를 보러 간 엄마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귀부인이 이제 몇 년 만에 이 당시 아이들은 이제 유모한테 보내주고 나면 태어나서 한 3-4년 동안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이 키워졌대요. 네, 교통수단도 별로 발달을 안 했으니까 갔는데 이제 유모 품에 있는 아기가 이 사람 뭐야? 나 싫어." 이렇게 엄마한테 안 가고 이제 유모한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잘렸는데 또 다른 어린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이 시골의 유모한테서 돌봐지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다들 유모에게 아이를 떠넘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 과연 이제 '어머니는 막 위대하다. 자애롭다. 항상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신화가
이제 역사 속에서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적응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19세기를 돌아와서 이 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어머니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성취의 길이 안 열려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라는 게 되게 이제 피폐하고 불안정한데 별로 보람은 없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아 나는 이렇게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더더욱 여성들이 다른 식의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낭만화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걸 되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19세기 여성들의 일기나 편지글을 다시 봤을 때는 '아 나는 정말 내가 사라진 것 같다. 이 아이들의 빽빽거리는 울음소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이 나의 삶이라는 것이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고통을 호소하는 얘기도 많았다는 것을 보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역할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항상 되게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8세기, 19세기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뭐 동양은 어땠을까? 이게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발명된 모성이라면 동양은 뭐지?' 이런 궁금함을 좀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제 그 5만 원권에 계신 네 신사임당. 네. 현모양처 또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꼭 유럽이 뭐 경우에만 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유교 문화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성애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신화나 규범이랑 그 신사임당 현모양처 모델이랑 되게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치만 이제 저는 여러 면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현모양처라는 규범이 정말 보편적인 것이었냐라고 하면 굉장히 극소수의 양반 내에서 통용되는 것이었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농촌의 농민들에게는 그런 식의 규범이 아니라, 아까 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크는 거고 굳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퍼부어야 되는 존재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강조됐던 그런 양반 가문의 어머니 역할이라는 게 이제 현대적인 모성이랑 같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런 현대적인 헌신적이고 자애로운 엄마와 같은 거라면 어떻게 그 많은 양반 가문의 어머니들이 이제 딸은 차별하고 이제 '아들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든 자식이면 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장자 상속제에서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런 이제 절대적인 모성이라기보다는 장자 상속제 안에서 굉장히 선택적인,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출세하게 훌륭한 이제 양반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규범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을 해 보니까 이번에는 아들일 줄 알았더니 또 딸이다. 그래서 젖도 안 물리고 윗목에 내버려 둬서 그냥 죽게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런 여러 이유로의 영아 사례도 사실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뭐 애가 아프고 너무 비리비리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네. 네. 좀 빠르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19세기 사상가들이 되게 모성을 찬양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여러 교육이나 예술 분야에 그쳤던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저희가 모성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동물 사진이 그렇게 많이 뜨는데 그렇죠. 네, 19세기에 이제 학자들도 이제 모성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동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아까 그 금수만도 못하다 얘기처럼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끼를 낳고 돌보는데, 이제
인간 여성도 당연히 그 모성 본능이 너의 피 속에 강력하게 있다. 자연의 이치다. 네. 네. 그런 증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면 자연을 살펴봤을 때 어떠냐, 생물학적으로는 어떠냐를 조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머니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굉장히 또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실제로 자연 속에 있는 여러 동물 어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냥 자식의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되게 냉혹할 때도 있을 만큼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거 되게 재밌게 같이 네.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리고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과연 모성 신화라는 것이 정말 자연의 이치냐라고 이런 것들을 인제 탐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저는 캥거루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캥거루는 자애로운 그런 동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인제 그쵸. 뱃속에 아이를 아이를 주머니에 넣고 넣고 다니니까. 주머니에 네. 넣고 인제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인제 포식자가 캥거루를 쫓아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뛰겠죠? 네. 근데 뛰어도 얘가 더 빨라. 그래서 잡힐 것 같아. 그러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던 새끼를 삐용 네. 하고 튕겨져 내서 그 포식자가 당황하고 그리고 떨어진 그 새끼를 잡아먹는 동안 주랭랑을 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왜 이런 선택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뱃속 주머니에서 이 젖을 빠는 새끼가 인제 없으면 그러면 인제 또 다시 또 새끼를 빨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포식자한테 잡혀서 나도 죽고 새끼도 죽느니 나는 인제 나라도 살아서 또 다른 새끼를 낳는 것이 그게 인제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다른 사례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랑구루 원숭이라고 네. 제가 인 사진도 가져왔어요. 네. 랑구루 원숭이 사진. 네. 인도에 사는 네. 원숭이인데요. 이 사례는 아까 캥거루는 쪼끔 귀여울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랑구루 인제 원숭이 집단에서 이제 새로운 수컷이 무리를 점령을 하면 선임자 수컷의 새끼들을 다 물어서 죽입니다. 그럼 보통 엄마들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그 새끼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엄청난 저항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심지어 그 내 새끼를 물어 죽인 그 수컷과 곧바로 성관계를 한다. 교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음.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인제 아이가 이제 새끼가 이제 죽었을 때 차라리 빨리 배란 시기를 당겨서 새롭게 아이를 갖는 것이 번식에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결정을 네. 한다라는 이미 거예요. 새끼는 잡혀서 죽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제 뭐 이런 수컷의 영아 사례라든지 이제 암컷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컷 유혹 뭐 이런 공모 새끼가 죽는 거에 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상 행동이 아니라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합리적인 행동이고 적응 행동이고 이런 것이 바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성이다. 네. 라는 얘기를 인제 합니다. 네. 어머니의 탄생도 제가 한 부분을 인용을 해 봤는데요. 이제 어머니는 "여러 정치적 목표들을 손에 쥐고 고개를 하는 전략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생존이냐 아니면 이제 번식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로 봐야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모든 아이를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막 헌신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네. 두껍겠지만 제가 강력 네. 추천을 하는 이런 책입니다. 정말 많은 사례가 네.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소개를 네.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모성 신화가 사실은 발명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주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단적으로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 이제 "너는 여성이나 성인이 되기에 아직 불충분한 네.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직 인제 성인이 되지 않은 음 제가 인제 아는 지인의 얘긴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인제 명절에
이제 시댁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더니 한 증조할머니 정도 되는 이제 그 노할머니께서 이제 인사를 받고 덕담을 이제 온화한 목소리로 "그래 이제 너도 밥값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지?' 음. 그러다가 '아 빨리 애를 낳으라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듣고 굉장히 그럴 씁쓸해했다.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밥값이라니. 네. 네. 여성이 출산을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제 성인도 아니고 밥값도 못하는 우리 가족이 아직 네. 되지 못한. 그렇죠. 그 가문 그 가족의 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웃픈 얘기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 얘기도 좀 간단하게 잠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어디를 가든 호칭이 정리가 되고 제 자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뭐 아가씨 뭐 더 어릴 때는 학생 뭐 아니면 저기요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데 인제는 어디를 가든 뭐 누구 엄마 뭐 누구 어머니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제 자리가 굉장히 안정됩니다. 어디를 음. 가든 딱 자리가 인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제 이런 안정된 자리라는 것이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을 그저 어머니로만 규정하는 인제 억압과 종속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경험이 참 모순적이다. 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낳아야 이제 제대로 된 어른으로 인정을 받는 게 여전히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런 모성 신화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이제 미션 컴플리트냐, 네. 그런 건 또 아니고 이제 끝없는 또 다음 과제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좋은 어머니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아이의 건강과 교육에 얼만큼 신경을 써야 되느냐가 너무너무 어머니들에겐 스트레스고 민감한 문제라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6 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끝났고요.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권리로서의 모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성이 여성의 의무로 여겨지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의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성이 권리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알쏭달쏭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뒤로 갔다가 돌아올게요. 그래서 모성의 권리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권리의 특이한 점은 여성에게 고유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사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이제 여성의 건강이나 자율성이나 인생의 경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여성에게 그렇다는 문제인데요.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재생산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기능을 하는지 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자기의 건강이나 인생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 여성에겐 정말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여성에게 고유한 권리로 이제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고 통제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성에게 모성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낙태죄 폐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눈 것처럼 가족이나 종교나 국가 같은 다른 간섭 없이 여성 스스로가 임신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일단 모성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성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알쏭달쏭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네. 그래서 모성의 권리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가치에 또 어떤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냐.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모성이 지금 의무로 여겨지는, 여성의 이제 여성이 여성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권리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모성이 권리라는 얘기가 모성이 여성의 의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모성이라는 쟁점이 페미니즘의 역사 속에서 되게 논쟁적이고 어려운 쟁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모성에 대한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모성의 사회적인 기여,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었어요. 뭐냐면 여성이 권리가 없다고 니네들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성만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권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너무나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모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댓글창이 갑자기 뜨겁네요. 밥 네. 얘기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네. 이런 식의 입장은 결국에는 여성이 이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이런 성별 분업의 이야기나 또는 이제 아이를 갖지 않은 여성은 '그럼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어도 된다.'라는 방식의 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성의 사회적인 기여와 가치를 강조하려는 페미니즘의 입장이 궁지에 부딪혔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성에 접근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냐면 "모성이야말로 여성 억압의 근원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이 여성에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는 페미니스트들도 있었는데요. 그것 역시도 이제 또 여러모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모성을 도대체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문제에서 제가 또 문장을 하나 인용을 해 봤는데요. 이제 반사회적 가족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임신과 출산, 수유와 자녀 양육이 여성에게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요구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것들이 불가피하게 여성의 의존을 초래한다. 이제 여성 억압의 근본적 원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전제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모성이라는 것이 모든 여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능력,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완전히 그걸 부정해 버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되게 실제로 알쏭달쏭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 페미니스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성의 권리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써 놓은 것처럼 결국 이 모성의 권리라는 이야기는 모성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을지 낳지 않을지와 무관하게 어떻게 여성에게 시민이자 노동자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이제 부여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과제를 우리 사회에게 제시하는 거라고 이제 정리하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모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성 신화를 우리가 인제 걷어내고 '과학으로서 다시 모성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인제 하면서 모성에 대한 권리를 인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모성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임신과 출산을 수행한 그런 기능을 달성한 여성 개개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이런 것으로 달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제 여성이라는 인간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시민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보편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이 사회의 기초를 새롭게 다시 쓰는 정말 인제 좀 스케일이 큰 그런 이제 제안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시 3 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시간 상관없다고 다들 실시간 듣는 분들은 해 주시긴 하는데요. 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세 줄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가족, 종교, 국가 등의 간섭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성에 대한 신화를 걷어내고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모성이 여성의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로 오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특별히 남겨 주신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네. 오늘 또 1시간을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요. 왜 웃으시죠? 1시간 넘어갈까 네. 봐 아 굉장히 너무 조마조마해 숨가쁘게 가지고요. 네. 네. 그렇네요.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제 하얀 도화지가 너무 작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다음 시간이 우리에겐 또 있으니까 그때 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제 그 여성의 재생산 권리 관련한 운동의 역사가 한국은 되게 짧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긴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도입부에서 조금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런 재생산 권리 관련한 페미니즘 운동을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렇게 임신 중지 합법화 같은 이슈 뭐 또는 제대로 된 이제 피임법을 도입하라 뭐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포인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운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성의 성적 권리라든지 안전한 임신 출산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또 나아가서 오늘 같이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제 그러면 육아를 하면서도 여성이 시민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운동의 의제가 계속 확장되어 온 것이 이제 재생산 권리 관련한 운동의 역사였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이제 2021년이 되어 드디어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이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같이 또 새로운 운동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오늘 담고 싶었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고요. 같이 함께 해 주신 문서리 님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소감이라든지? 네. 낙태죄 폐지 얘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또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형법상의 낙태죄가 더 이상 인제 시효가 인제 만료되어서 그래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인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 인제 입법이 아직은 인제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된 삭제된 그 빈자리에 이제 재생산의 권리가 뭐냐? 모성이라는 게 뭐냐? 여성의 권리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또 운동을 하면 되겠다.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인제 시간 관계상 저출산 얘기를 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임신 중지에 대한 권리 이야기를 하면 "낙태죄를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여성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음. 이런 말이 꼭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음. 근데 사실 인제 저출산 그러니까 인제 인구 변천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라는 것이 꼭 한국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제 거쳐왔던 나라도 있고 지금도 심각한 일본도 심각하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저출산 현상이 인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낙태죄가 강화되었던 역사가 있기도 해서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이제 못 드렸던 것이 좀 아쉬운데 요 문제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편파 TV에서 얘기를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음.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전혀 해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네. 네. 이 주제를 다루려면 정말 또 다른 1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를 이제 약속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벌써 6강 중에 4 번을 했고 이제 5번째, 6번째에서는 페미니즘의 역사를 다루는 게 남아 있어요. 사실 원래는 이걸 기획하면서 얘기했을 때 역사를 제일 먼저 해 가지고 계보를 딱 다룬 다음에 하자라는 그런 제안도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다 도망가실 것 같아 가지고 처음 4 개를 이제 좀 주제별로 다뤄 봤는데요. 사실은 페미니즘도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저도 이 4 개의 주제를 다루면서 특정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지 그동안 하고자 했던 얘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5번째, 6번째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동안 같이 들어 주신 분들은 꼭 다음번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